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요즘은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빗대어 평론가들은 호모 라이터스, 즉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쓰기 열풍에 힘입어 출판계에서도 앞다투어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시대 유명 소설가들의 창작 코멘터리를 담은 책, 이명랑 작가의 글쓰기인데요.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작가의 글쓰기 이명랑 작가 모시고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소설가들의 창작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글을 전달할 때 논리적으로 해서 사람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제일 적절한 단어를 어떤 걸 사용할까? 국어 문법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거 좀 띄어쓰기 하는데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읽어봤을 때 너무 유치하거나 좀 촌스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할 때 필 받을 때는 되게 글이 확확 써지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그렇게 보시는데 그래도 답은 언제나 책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은요. 글이면 글, 책이면 책, 못하는 게 없는 분인 것 같아서 글쓰기에 대한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 하시죠, 고민?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매일 고민입니다. 사실 네. 써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되는 것이 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창작 비법을 배우려고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저도요. 글쓰기 정말 어렵다라기보다는 두렵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분한테 좀 글쓰기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유명 소설가들의 창작 코멘터리를 담은 책입니다. 작가의 글쓰기에 이명랑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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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고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작가님 요즘 뭐 글쓰기 열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글쓰기 강좌도 참 많고 서점에 가보면 글쓰기 관련한 책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열풍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SNS 그 발달이 이 글쓰기 열풍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는 몇몇 작가들의 전유물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SNS가 글을 쓰는 사람하고 네. 글을 읽는 사람하고 과거에는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완전히 네, 없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그 SNS 상에서도 말하자면 그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의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글쓰기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하자면 더 상위에 랭킹이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런 SNS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네.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그게 아마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글을 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도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쓰기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정말 자기를 가장 잘 피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월 달부터 하셨군요. 네. 저는 사실 SNS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동하시는 거를 보는데 워낙 글도 좋고 뭐 담기는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SNS 활동을 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먼저
이 이명란 작가님을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 장편 소설 3호 식당 그리고 나의 이복 형제들 이런 이제 그 작품들 그 소설을 내셨습니다. 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독자들과 그 평론가들의 그 어떤 칭찬과 네. 관심을 한무에 모으신 이제 그런 작가이신데, 근데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작가의 네. 글쓰기 해서 글쓰기 창작법에 대한 책을 내신 건데, 이런 책을 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 정말 꼭 이런 책이 필요했었어요. 제가 98년도에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장편 소설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여 년 세월을 이 문예창작학과나 또 관련 기관에서 이제 소설 창작, 글쓰기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매 학기 어떻게 하면 이 작가 지망생들에게 글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정말 집에 있는 책들, 도서관에 있는 책들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 참고를 하는데 사실 이론가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책들은 많아요. 네. 근데 정말 글쓰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맨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소설을 쓰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직접 그 작품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본인도 작가신데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이 네. 그래서 본인의 창작 비법 이것만 이야기 하셔도 됐었을 텐데 동료 작가분들 직접 찾아가셔서 네, 직접 네. 다 인터뷰하시고 그 너의 창작의 비법이 뭐냐 물어봐 보시고 굉장히 다리품 많이 파셔야 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단순한 인터뷰집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굉장히 네. 구성도 뛰어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글쓰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작가의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특별한 점이라면 어떤 면에다가 관심을 두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 나가셨습니까? 좀 다른 글쓰기 책과 다른 지점이 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작가 지망생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습작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작가를 만났을 때 무엇을 묻고 싶은가. 그래서 설문 작업을 굉장히 오래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님들에게 제가 이제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문인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문인들은 음악 얘기하고 그림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네네. 정도로 사실은 그냥 작가들끼리 만나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왠지 좀 낯뜨겁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에게 전화할 때 우리 진짜 개인사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말고 우리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런 의도를 밝혔을 때 다들 야, 무슨 낯뜨겁게 그런 걸 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만나기로 하고 그 전에 사전에 또 제가 작품을 꼼꼼히 읽고 질문지를 또 미리 작성해서 인터뷰 전에 작가님들하고 한 4-5번 이상 질문지를 서로 오고 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났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지점은 제가 실제로 글을 쓰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작가와 작가가 만나니까 단순히 인터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하고 진행되는 거하고는 많은 지점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그 작가님들이 야, 작가라서 그런지 나 말 안 해줘도 될 것까지 다 얘기했지 뭐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네. 인터뷰 대상이 되셨던 분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는 그냥 만나서 막 수다하시고 네. 그렇게 친한 분들을 네. 이제 일로서 가서 작가 대 작가로 한번 보자. 근데 네, 오히려 네. 어색하고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인터뷰 하시는 동안에 뭐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다들 여기 인터뷰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다 만나고 나면 명랑이만 혼자 천재 되겠네. 왜냐면 본인들이
아니, 나 원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명량 작가가 어쩜 그렇게 자꾸 쏙쏙들이 물어봐가지고, 그 마치 요리사가 음식점에 그 레시피 비밀 얘기하듯이 다 쏟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듣고 나면 명량이 혼자 천재 되겠구나, 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늘 정말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신변잡기적인 얘기를만 했는데 막상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만났지만 내가 이제서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맛집의 비밀 있잖아요. 네. 정말 누구한테도 안 알려주는,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얘기를 네. 하고, 그게 작가 대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소설 쓸 때마다 저도 부딪혔던 그 문제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인터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글 쓰는 사람의 그 심정이나 아주 네. 그 세밀한 어떤 뭐랄까요 문제점, 그렇죠. 모르죠.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네. 이명란 작가께서는 본인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경우 나는 이런데 당신은 네, 어떠냐 이렇게 네.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네. 정말 글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11분을 이제 뵙고요. 또 이 수록되지 않은 작가님들도 몇 분 더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말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날 때도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구요소 작가님을 만나기로 한 날은요. 정말 어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요소 작가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오늘 만날 수가 있을라나 걱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작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우여곡절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구혜서 작가님께서도 다녀가셨잖아요. 타락이라는 작품도 네. 여기 네. 앉아 주셨죠. 네. 그 비 많이 오는 날은 곤란하시죠? 머리숱이 좀 펴셔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명란 작가님이 문학하다라는 네. 그 소설 창작 캠퍼스를 네. 또 세우셨다고 네,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문학하다라는 이름 자체가요. 네. 반응이 두 가지예요. 네네. 어떤 분들은 야 문학하다, 명량이 네가 문학한다는 말을 안 하고 뭘 해도 다 문학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야 차라리 문학 안 한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어떤 분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문학하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문학하다 간판을 이제 네. 내걸었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저가 지나갈 때마다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가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 문학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써 있잖아요. 문학하다. 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문학하는 게 뭐 하는 데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시도 읽고 우리 소설도 같이 배우고 그리고 동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이 시대에 문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뜬금없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그 반응에서 느꼈어요. 문학하다는요, 제가 오랜 기간 또 작가, 이제 올해로 19년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르치는 일을 10여 년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문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시, 소설, 동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네.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함께 문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이 공간을 좋은 쪽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주 화려하게 아니더라도 언제나 자주 만나서 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하는 곳, 북토크쇼 전용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지금 5월 달부터 열심히 매주 작가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 책
창작 캠퍼스, 소설 창작 네. 캠퍼스, 시 창작 네. 캠퍼스, 동화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네.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문학- 작가가 네. 직접 그러니까 요새 좀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4주 정도 뭐 그쵸. 아니면 특강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을 한두 번은 볼 수 있는데 음. 그런 경험만으로 가지고 사실은 작가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힘들거든요.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는 문학하다 창작 캠퍼스를 통해서 네. 지도 작가님들이 꾸준히 지도를 해주고 또 그 외에 이런 책 읽기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문학적 활동 체험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곳이 문학하다입니다. 네. 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창작 욕구를 위해서 네. 많은 도움도 주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명란 작가님께서는 네. 그 본인이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했는지 네. 이러한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 14살에 제 꿈을 만났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시인이 되겠다라는 꿈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꿈은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시를 써갖고 오래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아이들이랑 학교 끝나면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에만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시를 써오라니까 뭐야 시가. 그쵸.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최성수 씨. 네. 근데 그 당시에 최성수 씨 동행이 정말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써오라 그랬는데 그 연습장에다가 동행, 이명락 해놓고 최성수 씨 동행 가사를 연가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국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명량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애들한테 명량이가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제가 낸 그거를 낭독을 가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이제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을 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 아니 지금 친구의 시를 낭독하는데 니네들 왜 떠드냐 그러면서 애들이 막 야단을 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너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그게 제가 쓴 시가 아니라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가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화가 이제 혼났어요, 제가. 근데 참 그때 어처구니 없게도 혼나고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이까짓 거 시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시인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시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시를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시인이 꿈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습작도 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정말 첫 책을 쓰게 됐는데 소설을 연습 습작을 해본 적도 없고 마치 그 당시에는 누군가 등 뒤에서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첫 작품 쓸 때. 저는 받아 적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첫 책이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책 내자마자 막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심지어 문학 전문 개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였는데 연재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1회 나가고 제가 못했던 거예요.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첫 책을 내고 저는 4년 동안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소설 쓰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또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4년 동안 혼자 5,000매를 썼어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리고 그때 혼자 정말 단순 무식하게 지웠다 썼다 5,000매를 이제 혼자 했거든요.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온 작품이 이제 3호 식당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소설 어떻게 썼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썼다 지웠다를 이제 5,000매. 네, 5,000매를 그 연애 편지 쓰듯이 하신 거군요. 이렇게 썼다 지웠다. 네,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인지 몰라도 네. 정말 3호 식당은 그 책이 나왔을 당시에 제가 네. 정말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설이 왜냐하면 정말 그 전에 없었던 네. 한국 문학에 없었던 상상력이었고요. 그 시장통 사람들의 그 아주 생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크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또 삼호식당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명랑 작가 하면 뭐 영등포 시장 3부작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도 네, 네. 나오고 이야기가 이렇게 거론이 되죠. 네. 35가지 그 시장 네, 환경에서 사셨다고 그 얘기가 좀 많이 경험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제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인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왜요? 작가님, 내 얘기가 장편 소설 3권이야. 그래서 나한테 막걸리 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작가의 글쓰기를 쓰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였는데 네. 인생 경험이 많고 내가 많은 상처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소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체험이나 삶 그 자체만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의 글쓰기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공지영 작가님 비롯해서 네. 부효서 작가님, 심윤경 작가님, 정현 작가님 책 속에 11명의 네, 11분의 네. 이제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까 인터뷰를 직접 다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뭐 에피소드랄지 아니면 이분은 평소에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네.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의외의 모습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가장 이 책을 기획하면서 네. 가장 감동이 왔었던 것은 방현석 작가님이었어요. 네. 왜냐면 박현석 작가님은 평상시에 뭔가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뭔가 그 아우라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게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현석 작가님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이제 뵀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거기 입주해 계셨던 그 모 작가님이 그 방현석 작가님한테 무슨 샐러드 같은 거를 해서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드시는 거예요. 인터뷰 전에.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이렇게 방현석 작가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의외였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써.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현석 작가님이 사실 그렇게 작품을 많이 낸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작가인 내가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어떤 소재를 썼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쓸 수가 없대요. 소설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정말 작가인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본질을 잊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영 작가님을 네. 이제 가장 나중에 만났는데, 네. 공지영 작가님 만났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이렇게 글로 순화해서 이제 썼는데 그 말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언니라고 부르니까 언니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이 도가니에서 이 시점을 이 남자 시점으로 하게 됐으면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중심 사건 뼈대라고 하죠. 우리가 소설의 장편 소설의 뼈대인데 그 뼈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그 척추를 중심으로 붙는 살이 소설에서는 자잘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커다란 중심 사건에다가 그 이야기를 더 재밌고 풍부하게 만드는 에피소드라는 살을 붙이는 건데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근데 이것을 사실 공지영 선배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줄도 그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걸 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는지 그때부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성 작가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가들도 한 편의 소설이 나오려면 정말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뜯고 미치고 팔짝 뛸 것처럼 정말 이제 그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 공지영 선배님의 그런 말, 그게 굉장히 저한테 또 감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효소 작가님이 네. 그 예를 들어 주셨어요. 구효소 작가님이 나는 평생을 탈중심을 해왔다. 탈중심. 네,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자 탈중심을 해왔는데 아무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구효소 작가님이 어떤 딱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 할 때 스케치북 같은 데라든가 색칠 공부해 보면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아예 뭐 강아지면 강아지, 축구공이면 축구공, 아예 모양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그 금을 안 넣게 우리가 색을 채워 넣는 식으로 아이 때부터 그림 공부도 하잖아요. 요즘 컬러링북처럼. 네, 컬러링북처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희 애들도요, 금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지우개로 지우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구효소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뭔가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 채워 넣는 식으로, 그리고 마치 금을 벗어나면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문학도 정해지지 않았다. 네. 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이지 않은 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려서부터 금그어져 있는 삶,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삶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도 그런 것이 있는 양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효소 작가님 그때 그 스케치북, 색칠 공부 얘기가 또 저한테는 큰 울림을 또 줬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에 이제 공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명랑 작가께서 지금 이제 쭉 지금 여러 번 우리가 거론을 네. 하고 있는 작품들이지만 네. 그 꽃을 던지고 싶다, 또 사모식당, 또 나의 이복 형제들까지 이른바 이제 영등포 네. 삼부작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영등포 조광시장 네, 배경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 그것이 이제 이명랑 작가의 특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많은 평론가 분들이 이제 어느덧 영등포 3부작이라는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꽃을 던지고 싶다, 사모식당, 나의 이복 형제들까지 그 영등포에 있는 조광시장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근데 어떤 평론가 분은 참 집요하게도 특정 공간의 이야기를 한 작가가 이명량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작가가 다 그렇겠죠. 어떤 삶의 축소판으로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꽃을 던지고 싶다를 이제 쓸 때는 그 여중생 아이의 눈으로 본 네. 그 시장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여과 없이 이렇게 그 어른들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이제 보여진다면 그 사모식당에서는 이제 어른이 된 지선이라고 하는 화자가 똑같이 이 억척 어멈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이복 형제들에서는 시장 안의 시선이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가출을 한 영원이라는 아이가 시장 바깥에서 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혀 시장을 모르는 이방인의 눈으로 또 시장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특정 공간, 똑같은 공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삶도 문학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그렇죠.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공감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저는 문학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랑을 하더라도 몇 번 만나보다 얘 나랑 아닌가 봐 하면 그냥 간두고. 썸 그리고 타다가. 이제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박남정 오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남정희 오빠가 귀엽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남정희 오빠가 섹시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남정희 오빠가 또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 박남정이라고 하는 가수에게서 여러 가지 면을 네. 발견을 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보면 걸그룹 아이돌 보면 캐릭터를 정해버리잖아요. 저 친구는 말 잘하는 캐릭터, 저 친구는 섹시한 캐릭터. 그쵸.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있고 또 오랜 기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하나의 모습밖에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 시장을 이렇게 다양한 시점으로 세 권의 책을 냈을 때는 정말 똑같은 공간이지만 정말 그 공간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공간 얘기를 했고 네. 또 공간 못지않게 인물. 네. 인물이 참 중요한데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고 애를 쓰시는구나. 네. 책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인물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물을 이제 영어로 하면 캐릭터라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캐릭터라는 뜻에는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성격이라는 말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인물을 하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인물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인물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죠. 왜냐하면 그 인물의 성격이 뭐 예를 들면 내성적인지 아니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격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또 누구에게는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을 창작할 때 인물에서 중요한 것은 성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요? 이 11분의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다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장편 소설을 쓰려면 최소한 초고를 쓰는 데만 1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 짝꿍이 네.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선생님한테 몰래 짝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인 그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 몇 번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싫으면 계속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의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작가님들이 다 얘기한 게 바로 뭐였냐면요. 최소한 내가 1년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1년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인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 인물이 심지어 이 인물이 법적으로는 살인자여도 그래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옹호를 해줄 수 없으면 그 인물을 데리고 어떻게 1년을 최소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소설을 쓸 때 그 인물이랑 내가 최소한 1년, 2년, 3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새삼 느껴지네요. 네. 만약에 뭐 정신분열증 환자가 네.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엽기적인 살인마가 네.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제 내적인 고통을 네. 작가가 같이 느끼게 될 네.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네. 그런 그 작품들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맞아요. 예 얼마나 어렵게 썼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이제 많은 작가 작가 지망생들이 정말 사이코패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을 많이 써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이코패스가 행한 어떤 엽기적인 일, 잔혹한 사건, 그냥 얼마나 더 잔혹하게 그릴 것인가, 얼마나 더 엽기적으로 그릴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온 친구에게 물어봐요. 네. 작가 지망생에게. 이 인물은 왜 이런 짓을 한 건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독자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악인을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 할지언정 그 악인을 내가 사랑해야지만 작가도 사랑하는 글이 나온다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빨려 들어가서요. 저도요. 저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 확실하게 지금 소설 쓰고 싶어지는데 이 작가의 글쓰기 마지막 이제 장에 가면 사건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작가는 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 네. 공지영 작가님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공지영 작가처럼 실제 있었던 네, 그 네. 있는 우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네. 그런
작가들도 많은데 결국 뭐 시대적인 상황, 뭐 그 시대의 이슈 이런 네네. 것들과 작가들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네네. 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설에서의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작가는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소설의 사건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랬든 저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작가가 이런저런 사건을 다뤄서 소설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건 우리 소설가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프라이드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거, 네.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이 항상 진실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팩트만 가지고 어떤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로 소설이라는 형식, 허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지영 씨의 도가니를 예를 들자면, 공지영 선배 말대로라면 이미 이 도가니에서 다룬 사건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판결이 끝났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내가 이미 법적으로도 다시 이미 끝난 사건을 소설이라는 이 심판대로 다시 불러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 소설에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실이 진실로 잘못 오해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진실을 결국은 알리고자 이제 소설이라는 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실제 사건을 이렇게 소설로 네.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네네. 뭐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마무리를 네네.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 작가의 글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또 네. 아니면 별다른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이 책이 이런 방향으로 읽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점이 있으시면? 저는 이 작가의 글쓰기를 이제 그냥 한두 해 고민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20여 년 작가 생활 하면서의 그 어떤 결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작가가, 글을 쓰는 이가 창조하는 세계는요, 정말 그 현실보다 더 투철하고 더 절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독자들이 전혀 그 세계에서 논의는 뭐, 우리가 소설이라는 세계를 창조하면 그 속에 작중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소설이라는 것은 내 작중 인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진짜 세계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절실하게 쓰지 않으면 그 작중 인물들의 삶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때 가장 기본이, 내가 심지어 남루한 삶을 다루더라도 그 창조의 그 밑바탕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독자분들도 우리 작가님께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죠. 예전에 과일가게 운영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게 나중에 작가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SNS로만 글을 쓰다 보니까 긴 글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명랑 작가님께서는 작가 지망생 시절에 혹시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셨는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독자분은, 이분은 정말로 작가님 팬이신 것 같은데. 왠지 과일가게- 무서워요. 질문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팬 입장에서 과일가게 운영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그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거죠? 제가 그 과일 시장에서 뭐 태어나도 평생 살았고,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체험하고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큰애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이 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도매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매니까 뭐 오전 9시, 10시면 이제 도매 상인들이 다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도매 상인들이 사라진 곳에서 이제 소매를 해요.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매 장사를 몇 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독자분이 그 과일 가게 단골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진짜 뭐 큰애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났었는데 또 소설은 또 막 제가 또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큰애는 진짜 사과 상자, 그리고 집어넣고 둘째는 진짜 포대기 없고, 예, 정말 그때 과일 가게에서 이제 막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뭔지 모르니까, 제가 누군지 네네. 모르니까. 소설가 또 막 무명이었고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이러다 소설가 나오겠네.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예. 자제분이 아예 그 탄생 신화가 벌써 만들어졌네요. 사과 상자. 사과 상자에서. 잘하고. 네. 아, 그때 그러네요. 그 경험이 근데 소설 네. 쓰시는데 계속해서 네. 좀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저는 꼭 그때 그 과일 장사했던 몇 년의 경험이 아니라 저는 저의 삶 자체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어떤 저의 버티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시장분들이 저에게 준 유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시장 그 이제 사모식당에 보면 이제 억척 어머니들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닥치면 다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늘상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보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닥치면 다 하는 거야 라는 게 제 글쓰기의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또 뭐 SNS 여기다가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같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기가 힘들다. 네. 이런 그 독자분이 계셨는데 네, 조언을 네.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정말 너무 희한한 게 말은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말을 해보면 너무 유식하고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데 하다못해 편지라도 쓰면 5줄 이상 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뭔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겪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식당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하다못해 뭐 물을 뭐 실수를 한 적도 있고 네. 어떤 상황을 떠올려 봐라.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그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어머니 아버님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키워주면서 내가 엄마한테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상황이 뭐였지?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5줄은 더 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독자 질문인데 작가 지망생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네. 그 시절에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받으셨는지.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초기작부터 뭐 다 읽었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에게 정말 어쩜 그렇게 다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문학에 지름길은 없지만 그 글 쓰다가 막히면 이명랑 작가께 뛰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드실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새로운 작품 또 네. 계획 이런 것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곧 이제 청소년 소설집이 네네. 나올 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제는 블랙바디예요. 그래서 블랙바디? 네, 이명량 최초의 이제 추리 소설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추리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건 아니고요. 저에게 형식이라는 것은 제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그 주제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왕따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도 죽고 결국은 이제 소설의 열린 결말로 처리가 됐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또 2명의 청소년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왕따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대들을 과연 누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물음을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블랙바디가 올 연말 안에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꼭 좀 읽어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이명랑 작가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네. 저희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 드릴 텐데 네. 작가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에게 책이란 그냥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상 그냥 책과 함께 와서 그리고 제 그 침대 머리맡에 정말 매일 그 읽을 책이 항상 뭐 3권에서 5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잘 때 읽는 책, 화장실에서 읽는 책, 책상 위에서 읽는 책, 어딜 가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없는 삶 자체를 제가 상상해 본 적 없어서 책은 저에게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삶 그 자체다. 네. 네. 오늘 정말 이름처럼 명랑하고 유쾌하고 또 진지한 책에 대한 이야기 정말 즐거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소설가들은 소설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일이 우리 독자들에게는 큰 즐거움일 텐데요. 책 작가의 글쓰기를 통해 많은 소설이 탄생하고 우리는 그 덕에 이 흥미로운 세계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